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에 있는 장교양성학과입니다. 장교양성을 하는 군사학과 최성정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경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인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이제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 때문에 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는 힌두교, 이제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제로 이 파키스탄하고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대전 중에 사실 유대인하고 아랍의 이중 계약을 맺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분쟁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영국이죠. 인도, 파키스탄도 바로 영국이 장난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영국이 제국주의 하면서 나쁜 일 많이 했죠. 이제 이번 충돌은 바로 이 두 나라 접경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일어났는데요. 2025년 4월 22일에 여기서 이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카슈미르라는 곳은 뭐 사람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풍광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캐시미어라는 이거 이제 모직, 좋은 아주 고급 모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원산지가 카슈미르에서 유래됐죠. 이 카슈미르는 원래는 이제 작은 하나의 토국이었는데,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갈라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종교 때문에 원래 이 나라가 이슬람교가 대다수고, 이 왕은 또 힌두교도인,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구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그 대립과 갈등이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바로 인도령 카슈미르 관광지에서 이 관광객을 콕 집어갖고 총기 테러를 했습니다. 그거는 관광산업이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인데 관광산업을 죽이겠다는 이제 이런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6명이 죽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인도는 이 배후에 바로 이제 파키스탄이 있다. 특히 이제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고 원래 오늘날 테러를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단체나 세력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파키스탄의 어떤 군부하고 선이 닿아서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아예 단정을 하고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키스탄은 이거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반격을 가했죠. 이걸 이제 군사적인 충돌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5월 7일에 신두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파키스탄의 세계 공군기지, 여기에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핵심은 사실은 거기 이제 파키스탄 영토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령 이 카슈미르에 위치한 이 테러 집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테러 집단의 본거지로 생각되는 9개 시설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가 이렇게 자기 국경을 넘어서 공격을 가한 거는 1971년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무려 5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 파키스탄도 바로 이제 공격을 했죠. 공격 이름은 이제 철의 장막이다는 이런 이제 이름으로 보복 작전을 감행을 했고요. 이제 목표는 인도의 공군기지라든지 미사일 저장 시설, 이거를 이제 타격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인도 전투기 5대가 이제 추락을 했다. 하는데 그 중에서 라팔이라는 이제 전투기 3대, 그 다음에 수호이 SU-30 한 대, 그 다음에 미그 29한대. 그런데 이제 라팔은 프랑스산이고 수호이하고 미그는 구소련이라든지 뭐 이제 러시아산,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민간인 사상자라든지 대규모 피난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됐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전쟁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모멘트가 생기는데, 인도가 이제 1960년에 인더스강 조약이라는 거를 파키스탄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이 인더스강을 나눠 쓰는데, 이거를 인도에서 인더스강을 막으면 파키스탄이 물이 부족해지는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서로 나눠 쓰자,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자 이제 파키스탄은 또 그 이후에 1972년에 삼나협정이라는 것을 인도하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이 삼나협정이라는 거는 1971년에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 이후에 서명된 일종의 이제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인데, 요거를 이제 50년에 걸쳐서 이 평화조약을 근거로 해서
뭐 물론 그 중간에 뭐 1999년에도 국경에서 크고 작은 이제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있었지 뭐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 삼나조약 때문에 그나마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파키스탄이 이번에 이 안전장치를 제거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일종의 이제 현상 변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공세적인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뭐 사실은 두 나라가 싸우는데 뭐,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게 큰 이제 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나라 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핵이라는 건 무기의 끝판왕이고 이게 단순히 두 나라 문제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문제하고 이제 직결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핵으로 맞붙어서 전쟁을 한다면 엄청난 참극이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무력 충돌을 벌인 지 3일 만이죠. 지난 10일에 미국을 비롯한 이제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서 극적으로 휴전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도 처음에는 조금 약간 중립적인 입장 내지는 뭐 너희들 일인데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약간 관망하는 자세가 있었는데요. 근데 두고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확전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세계 주도국가인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현재 이제 미국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경이 또 이제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적극적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제 바로 이제 두 나라하고 이웃해 있는데 중국도 비슷한 입장이죠. 지금 미국하고 이제 관세 전쟁 이렇게 해서 정신이 없는 판에 자기들도 이 전력이 분산될 거 이걸 우려해가지고 그동안 양국에 서로 자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봤고요. 그 밖에도 이제 중동 국가인 나름대로 이해가 관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같은 나라들도 직접 이제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서 좀 휴전해라. 확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 밖에 이제 G7 국가의 외교장관들도 이제 두 나라에게 최대한 좀 자제력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직접 대화를 좀 해라. 이렇게 한 바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극적 휴전 합의에 이뤘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그 파키스탄 국방부가 전투기 5대를 이제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전투기 5대 중에 바로 이제 인도가 최근에 프랑스에서 들어왔죠. 이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이 라팔이 3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제 이러는 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일단 실제로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전투기 추락 잔해로 추정되는 영상이 올라와 있고 미국 당국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걸로 볼 때는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라팔은 어떤 이제 전투기냐면은 프랑스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지금 5세대까지 나가 있죠. 4.5세대 전투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AESA라고 하는데 이게 능동 위상 배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아주 고도의 이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CA라고 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비행기끼리 전투기끼리 싸우는 걸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 시스템 스펙트라 이런 걸 탑재한 아주 최신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팔을 인도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느냐 하면은 요에 앞서서 2019년에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하고 약간 분쟁이 있는 과정에서 미그 21 이거를 2대나 격추당한 그런 이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팔을 프랑스에서 도입을 했죠. 그런데 이 라팔 격추가 사실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인도 공군력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무력화됐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제 재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동안 첨단 무기 개발에 엄청난 이제 자원을 쏟아부었죠. 세계 이제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중국은 미국하고 달리 40년 이상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대규모 전쟁을 치른 그런 이제 경력이 없습니다. 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개발은 했고 뭐 돈을 쏟아부었지만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 파키스탄이 중국산 무기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그 대신에 인도는 대신에 서방 무기,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무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여기 충돌해서 한번 싸워봤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 라팔을 격추시키는 그 위력까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는 지금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심은 굉장히 흐뭇해하고 고무되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제 이 라팔은
어떤 이제 점이 있느냐 하면 원래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KF-21 4.5세대 전투기죠. 이 개발을 계약을 같이 이제 해서 개발을 하기로 하는 중에 약간 이제 뭐 돈도 뭐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이렇게 좀 애를 먹이다가 튀르키예의 KNN이라고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프랑스 라팔, 요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양다리 전략을 이렇게 간보기를 요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라팔을 도입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조금 배반했달까 이렇게 이제 했고, 실제로 보니까 라팔이 중국산 비행기에도 쪽을 못 쓰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되면서 과연 정말 쟤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요게 사실 관심이 있죠. 근데 뭐 이제 현재로는 하여튼 인도네시아가 태연한 척 하고 있고 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아마 그 실제로 좀 당황했을 거다, 당황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는데 사용한 게 결국 이제 J-10C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단일 엔진 다목적 전투기인 원래 이제 J-10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최신 버전이고 조금 더 발전된 무기 시스템이라든지 항공 전자기기 요거를 이제 갖춘 겁니다. 요게 이제 J-10C가 라팔과 마찬가지로 이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긴 합니다. 대체로 중국의 이제 F-35라든지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J-20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뭐 조금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그 J-10C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지만은 파키스탄이 중국 아닌 나라로서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KF-21 이제 보라매죠. 이 보라매하고 그러면 이 J-10C 간에 싸우면은 누가 이길 거냐?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전투기만의 문제만 아니고요.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종사가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 조종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뭐 해당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작전 같은 거, 뭐 조기경보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형이라든지, 뭐 전자전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상지원 자산이 어떤 건지, 이런 게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기술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KF-21이 그 보라매가 제가 볼 때는 근소하게 앞서거나 뭐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KF-21은 우선 이제 조기경보 체제라든지 데이터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적 능력, 이런 게 따라서 결국은 싸워봐야 알겠지만은 이 KF-21이 갖고 있는 신형 AESA 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항전 장비가 굉장히 큰 강점이라는 점에서 뭐 결코 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비교해 볼 게 있죠. 이제 중국의 J-20입니다. 이거는 명목상 5세대 전투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KF-20이라고 비교한다면 일단은 J-20이 스텔스성이라든지 전략적인 이제 작전 반경이라든지 작전 교전 능력 이런 데에서는 1.5세대니까요. 4.5세대보다는 KF-21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J-21은 중국 특유의 그 폐쇄성 때문에 성능이 원래 비공개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KF-21도 뭐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 미국이라든지 뭐 이제 동맹국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는 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브록 3까지 발전하게 되면은 실제로 경쟁력 있는 5세대 전투기가 될 이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사실은 실전 배치되어서 실전에 들어가 본 그런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와 조기경보기하고 이렇게 통합을 운영을 해봤다든지 이런 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또 검증을 많이 해서 신뢰성을 이제 축적하고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미국의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E-400K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미 FA-18EF 슈퍼 호넷이라든지 SSAB 세브라 그러죠. JS-39 그리펜 E 이런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입증이 된 그런 비행기에서 입증이 된 전투기에서 입증이 된 그런 신뢰성과 성능을 가진 터보맨 엔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KF-21의
F414-G-400K 엔진이라는 거는 4.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서는 가장 첨단이고 가장 우수한 매우 뛰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유지 보수성이라든지 기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우수합니다. 대신에 스텔스 전투용 전투기, 이건 이제 5세대에 보통 적용이 되는 이런 엔진처럼 고출력이라든지 적외선 신호 억제 능력까지는 갖추지 못했다. 이런 점은 또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라팔이 파키스탄 공군에서 이제 격추되는 이 상황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지만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그 중국산 전투기하고 싸워서 붙어서 이제 떨어졌다는 이 이미지 타격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KF-21 보람의 이제 주목도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KF-21의 판매량이 증가할지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변수를 따져봐야 되죠. 먼저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판매량이 과연 늘어날까? 요거를 이제 따져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팔의 이미지 하락이 대체제 수요로 KF-21이 선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팔이 그동안 고성능 전투기로 명성을 쌓아왔지만은 이 격추됐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성능이라든지 생존성에 있어서 뭐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사실은 이제 라팔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대등소이한 KF-21이 라팔의 어떤 대체 내지는 보완 옵션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을 고려 중인 나라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보내줄 수 있죠. 우선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콜롬비아,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UAE와 같은 이런 중형 전투기를 찾는 나라들이 현재 이제 KF-21을 검토 중인데 이 라팔이 위신을 잃으면은 이들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KF-21을 어떤 선택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KF-21은 라팔이 보통 이제 라팔 중에서도 F3R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억 유로 정도 되는데요. 이 라팔이 보다는 한 30%에서 50% 정도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대략 한 달러로 따지면은 6,500만 달러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는 이 라팔보다 이제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F-35 이런 것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제한되는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이제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판매량이 확실하게 보장될 거냐, 여기는 또 짚어야 할 문제점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KF-21은 아직까지는 양산 전입니다. 그리고 실전이나 훈련이나 이런 검증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전력화는 이제 2026년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되거나 실전 테스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라팔은 사실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이제 검증된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라팔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KF-21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제 KF-21이 사용하는 미국산 F-14 엔진은 어떤 미국이 무기 수출 규제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보통 ITAR이라고 하죠. 여기에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KF-21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정하는 거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중동의 일부 국가들, 이런 데는 미국이 어떤 수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외교적 요인도 따져봐야 되겠죠. 원래 이제 방산 수출이라는 것은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교라든지 군사 협력이라든지 뭐 전략적 동맹 관계, 조금 뭐 이렇게 비싸거나 조금 성능이 떨어져라도 어쨌든 친구 거를 선택하려는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이제 사실 굉장히 외교적 영향이 커졌지만은 프랑스나 미국보다 약한 점은 인정해야 되고, 그게 여전히 이제 불리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대립관계에 있는 미중이 소환되는지 요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 파키스탄이 이제 사실 직접적으로 막 미사일 교전을 하고 있는 그런 지난 7일에만 해도요. 양국은 원래 오랜 기간 싸워왔다. 그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벤스 부통령도 또 그 다음날 이거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 미국의 통제 범위를 뭐 혈맹국가도 아니고 나름대로 주권국가고 뭐 핵까지 가진 나라들인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전쟁 한복판에 굳이 미국이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만 이제 이 행간을 잘 읽어보면요. 미국 국무부가 이제 22일 날 지난달에 마할감 테러가 일어났죠. 파할감 테러가요. 요때 이제 이 테러를 일어나는 걸 보고 테러는 강력히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러라는 걸고 테러를 어떤 그런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 거는 결국은 중국 견제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인도를 사실상 이제 지지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외교부는 그 당시에 파키스탄이 이 반테러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거를 굳게 지지한다. 이 말은 이게 테러가 아니다. 는 파키스탄의 주장을 감싸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키스탄은 최근 들어서서 원래 이제 파키스탄이 뭐 미국하고도 가까운 적도 있었고 러시아하고도 가까운 적도 있었고 이제 지정학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관계가 이제 휩쓸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국 이제 자기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견제를 위해서 중국에 밀착을 했습니다. 적의 적은 적이다, 친구다 이거죠. 이제 원래 이제 인도가 중국하고 사실은 이제 견원지간이 되면서 적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이런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1대1로 과거에 이제 비단기를 재현하는 이런 1대1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그 두 나라 무기 구매 패턴을 보면 이제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인도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하고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키스탄은 그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무기 수입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현재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중재를 해서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럼 보장을 못하죠. 만약에 앞으로도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에 무력 충돌이 다시 재현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전면전제까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미국, 중국 간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신냉전의 또 다른 한 축의 전선으로 지금 러우 전쟁이나 이팔 전쟁처럼 이런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대리전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파키스탄이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방 이제 그 당국자들 대변인들도 발표를 했죠. 원래 이제 제일 먼저 이거를 공개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 공개를 했지만은 어쨌든 인정을 했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양측이 이제 총구를 맞대고 있는 어떤 실질 통제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근에서 뭐 계속 이제 폭발음이 들리고 뭐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양국은 이게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해놓고 당신이 위반했다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이제 핏대를 세웠죠. 사실 이제 이거 행간을 잘 봐야 되는데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합의와 관련돼서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가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하고 나서 일단 합의는 했다. 구도 합의죠 이거는. 그러고 나서 중립적인 장소에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남아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범위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합의했음을 발표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 말은 이 휴전이 일단은 서로 싸우지는 말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앞으로 협상을 이제 계속해 나가자는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데 이제 협상이라는 게 깨질 수도 있죠.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나고 또 이런 과정에서도 어떤 또 촉발 기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웅뚱한 데서 뭐 예를 들어서 테러가 생긴다든지 누가 뭐 그걸 싸우다 한 사람 죽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언제든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거 인도 파키스탄 간 대립의 갈등이 깊고요. 뭐 역사가 오래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카슈미르 지역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만큼 그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이게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휴전 협상이 선언은 했지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요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휴전 협정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야 되죠. 사인을 하는데 이게 타결이 되지 않고 다시 또 이제 분쟁이 재발한다. 이랬을 경우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요, 과거에도 그렇듯이 제한적 소규모 충돌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비하되지 않는 일종의 서로 적당한 선에서 통제하는 그런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는 양국이 이 전쟁을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지금 전쟁을 서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쟁은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래서 제한적 공격을 수행하고 나서 서로 공별되는 그런 임계점은 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다시 빠지고 쉽게 말하면 치고 빠지고 요런 이제 형태의 충돌 반복이죠. 이게 원래 이제 양국이 그동안 굉장히 익숙한 패턴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전쟁의 뭉터까지 갔다가 다시 물러나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사실 전쟁의 원인이라는 게 되게 이제 정치적인 게 큽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정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다 이제 공격을 멈출 명분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은, 이 정도는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 만족한다. 더 이상 국민 눈치를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중단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면은 특히 이번에 이제 인도가 이 파키스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붙인 작전을 이제 보면은 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다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공격을 보면은요, 신두르 작전이라는 공격인데 이 공격이 어떤 의도적인 확전 불사라는 이런 메시지는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또 인도가 1971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 파키스탄 영토라든지 파키스탄 그 점령 지역에 위치한 목표물을 공격을 했죠. 다만 이제 이 공격이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파괴보다는 심리적 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2번째는 일종의 이제 선택적 이런 정밀 타격인데요. 요거는 레이더 회피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제 전쟁에서도 국제법이 나름대로 있죠. 그래서 국제법에는 자위권 행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자위권 행사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충돌을 시작한 이제 그 원인이 바로 이제 테러잖아요. 이 파키스탄 내에 있는 테러 인프라 이런 거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째 이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앞서 얘기했던 신두르라는 작전용입니다. 요게 이제 원래 국내 여론 결집용입니다. 신두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보면 이게 이제 신두르라는 게 우리가 인도 여행할 때 보면은 그 여성들이 이마에 그 정수리 부분 요 이마 같은 데 보면 빨갛게 이렇게 칠하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신두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남편의 건강을 기원하고 이런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힌두 문화에서는 보호와 단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이런 군사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정치적 내러티브로 활용하는 그런 뜻이 이제 굉장히 엿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과거에도 보면요, 인도의 그 특히 이제 집권 세력이 있죠. 집권당들이 정권이 이제 위기가 처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파키스탄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적으로 충돌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도 인도에 이제 그 국경을 맞대고 대립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도 이제 대립 긴장을 하는 이런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국경이 굉장히 조금 모호합니다. 아니면 산사태가 나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인도의 집권당이 조금 여론에서 밀리고 자칫하면은 선거에 패배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서는 총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몽둥이 들고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몇 번 싸움 붙고 이러면은 바로 그냥 인도의 여론이 돌아서는 이런 거를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확전을 하지 않으면은 자전 충돌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효과를, 심리적 효과를 넣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제 전면전이죠. 전면전은 사실은 이제 핵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나라 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전될 경우인데 요거는 일단은 파키스탄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도가 인더스강 조약,
IWT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거는 파키스탄의 생존을 위태로 하고는 아주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키스탄의 그 인더스 강은 인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건드리는 건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젖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키스탄의 2억 4천만이 되는 이 인구가 식량, 민생, 경제 안보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인더스 강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인도가 만약에 물 공급을 중단한다. 이거는 뭐 진짜 전쟁하자는 거죠. 이 명백한 전쟁 해지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력의 모든 스펙트를 다 동원해서 대응 보복해야 되겠다는 게 앞으로도 물론이고 기존에 이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핵사용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파키스탄이 이제 정해놓고 있는 핵사용 독트린이라는 것은 특유의 이제 공세적 성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건 바로 이게 인더스 강하고 이제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가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개 이제 선제 불사용, 먼저 사용은 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요거를 아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설령 인도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걸 아예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도보다는 약자고 군사력도 조금 지쳐있고, 그 다음 인더스 강이라는 이런 젖줄도 이제 인도가 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컨대 만약에 양국 간의 물전쟁이 확대된다면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하할 수 있는 이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현재 이제 한 170개 정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국제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 핵을 가진 뭐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핵을 가졌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은 인도가 그 당시에 이제 벵글라데시를 동파키스탄, 스파키스탄 중에서 이 동파키스탄을 인도가 개입해서 분리됐죠.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우리도 핵이 없으면은 인도에 대항할 수 없구나. 군사력이 비등비등하면 모르겠는데 군사력도 처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무리를 해서 핵을 가지게 됐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보통 이제 그 냉전 시대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핵이라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뭐 오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뭐 이렇게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양국 간의 하트라인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런 하트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소한 오해가 정말로 뭐 이제 인더스 강물을 끊든지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된다면 이게 아주 파멸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한 일주일 만에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인도 파키스탄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그 핵에 핵기울이 오죠. 이렇게 오면은 20억 이상 인구가 굶게 되는 이런 이제 파급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그러면 과연 세계 3차 대전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는 정말 어떤 그 정량적인 확률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략 분석 가드 사이에서는 매우 낮은 확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냥 1, 2% 정도, 뭐 요 정도밖에 추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인도 파키스탄은 궁극적으로 비핵심 지역입니다. 지구 전체로 볼 때는. 그래서 비핵심 지역에서 국지적인 설령 핵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세계대전을 자동적으로 폭발하지 않는다는 현대 전략 이론의 기본 전제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나라 전쟁이 결국은 이제 세계로까지는 확산이 안 되더라도 남아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핵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나라 다 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동안은 핵이라는 게 사실은 전쟁 억제력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막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래식 군사 행동도 서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핵을 가진 두 나라가 재래식 군사 행동을 범위를 넓혀서 확전까지 간다. 만약에 이제 이런 점이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인도가 1971년 이후에 51년 만에 이 실질 통계선을 넘어서 파키스탄 영역까지 공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이제 그 제한적인 군사 행동이지만 이게 이제 제한적 지역 분쟁, 최소한 인도 파키스탄 그 옆에 있는 뭐 방글라데시나 기타 중국의 뭐 일부라든지 중동 지역 정도, 이렇게 이제 분쟁으로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늘어날 거라는 이런 이제 전제가 되죠. 과거에는 이런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군사 행동이 제한적 지역 분쟁에 한정될 거라고 봤는데, 이런 암묵적인 전제가 이제 과연 먹히 들어가느냐, 이런 어떤 거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뭐 사실상 이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요.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밀접한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분쟁인데, 그렇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상태를 넘어서서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간에 그 충격은 우리나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인도는 연간 한 $100 이상의 수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데서 우리 이제 주요한 기업이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에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해 있죠. 이 파키스탄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개 이제 파키스탄으로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식이죠. 조립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립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은 이게 이제 부품 재고가 이 창고에 쌓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서 우회 운송 비용이 발생해서 자금 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겁니다. 각 기업으로서는. 또 무력 충돌이 더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이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망 차질이 되고 수출 피해가 이제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나아가서 이걸로 인해서 중동 전체 정세가 이제 불안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해상로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경험해봤지만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가 급등하면 전력도 가격도 상승하고, 이러면 한국 전쟁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금융시장 불안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 코스피가 하락한다든지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한다 같은 이런 금융 충격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선은 우리가 인도와 현재 조금 더 전략적 협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파키스탄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보고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어느 한 편을 드는 건 쉬운데, 이게 중립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교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전선이 확정되어서 3차 세계대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중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이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이제 우리 동북아 안보 지형은 대체로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이런 이제 대립 구도 속에서 신냉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안보 정책도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게죠. 예를 들어서 인도가 이 파키스탄 전쟁에서 몰려있고 미국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인발부되고 그런데 그러면은 중국이 이 틈을 타서 대만 침공을 감행할 우려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인도가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만 침공하는 중에 인도가 자기들을 이쪽에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면 어떡하냐, 이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염려가 없어지면은 대만 침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무력 도발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로서는 약간 이제 기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싸우면은 무기 수요가 급증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방산기업에는 아무래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도는 이미 그 K9 자주포 이걸 이제 수입한 바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양측 간의 대립 갈등이 시작되면 인도에서부터 이제 일단은 우리 K방산에서 수출 확대를 할 수 있고, 뭐 급하면 파키스탄도 우리한테 손을 벌릴 수가 있고, 이렇게 돼서 어떤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기업은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아니더라도 현재 국제사회는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국제 질서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냉전을 거치고 탕냉전을 거치면서 다이내믹한 그런 변화를 보였지만, 어쨌든 간에 큰 줄기로 보면요, 대개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그 서방 세계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제 뭐 주로 이제 기독교 문명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본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서방이라는, 뭐 흔히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 뭐 이런 반서방이라는 과거에는 이제 소련이었죠. 그 다음에 소련의 어떤 그런 연맹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큰 줄기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분법적 구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체로 이제 미국이 뭐 냉전 때든 탈냉전 때든 세계 경제 역할을 하면서 서방 세계가 어떤 힘든 게 생기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 미국 우선주의로 철저히 무장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발하면서 국제사회가 이제 큰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과거처럼
선악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이런 논리보다는 국익과 힘이 최우선인 이런 냉혹한 국제 질서가 도래했다고 봐야죠. 여기서 이제 세계 각국은 각자 도생입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봐야죠.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은 알려졌다시피 당장 산업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제 관세 압박에 따라서 또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얘기하는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주한미국 감축이라든지 이런 안보상의 부담 요인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죠. 이거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이제 큰 영향과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되고 나서도 취임하고 나서도 우리의 민족의 명운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마치 한국을 제치고 김정은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흔히 말하는 코리아 패싱이죠. 이런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현재 2차 대전 이후에 큰 전쟁이 한꺼번에 2번 일어나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우 전쟁과 이팔 전쟁이 지금 아직도 ING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정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안보 지형이 굉장히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외교 안보 자산을 총동원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한미동맹이고 이 한미동맹의 기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전쟁이 3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제 피해가 많고요. 국민들도 지쳐 있습니다. 우선은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먼저 보면은요. 사망, 탈출, 영토 손실도 많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줄어든 게 한 8천에서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토가 거의 이제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재건을 하려면은 재건 비용만 한 600조 이상 될 거라고 하죠. 그러면 러시아는 괜찮냐? 러시아도 역시 이제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러시아를 탈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국토 피해가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치르자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침략 행위를 했다고 해서 서방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 잘 따져보면은요, 두 나라 정치 지도자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푸틴의 과한 정복력이라든지, 그러면 젤렌스키가 한 발 물러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죽어나가는 거는 불쌍한 군인들이고요. 더 불쌍한 거는 이제 국민들입니다. 근데 현재 전황은 일단 러시아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이 결국은 이제 붕괴가 됐죠. 붕괴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체제 말기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목적은 있었겠죠. 10년간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년간 발이 묶여 있다가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해서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소득 없이 철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소련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원래 한 달 정도, 심지어는 보름 만에 끝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전쟁이었는데, 이게 3년간 이렇게 넘게 발리 묶여져 있으면서 푸틴으로서는 이런 이제 아픈 기억이 나름대로 슬금슬금 떠오를 겁니다. 아무리 지금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전쟁이요, 성자나 패자나 어떻게 보면은 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들어보면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1차 세계대전이죠.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은 가장 큰 전쟁입니다만, 1차 세계대전 사례를 잠깐 들어보면요, 결국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사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참전국들이 있었습니다. 참전국이 연합국이 있었고 동맹국이 있었는데, 결국 연합군이 이기긴 이겼죠. 그런데 이 참전국이든 참전국 중에서 연합국이든 동맹국이든 다 자기가 원래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키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패전국은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두 나라가 같이 이제 합쳐진 제국이었는데 이거는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독일 황제는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럼 성전국은 성전국대로 뭐 어떠냐? 러시아도 그 성전국의 일원이었는데 러시아 제국 자체가 붕괴됐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는 또 그 뒤에 혁명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한 세대 동안 계속 피를 흘렸고요. 영국도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그 많은 부주와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에 독일 이제 총리였습니다. 패전국의 데오발트 폰 베터만 홀베크라는 총리가 정치인 중에서 동료 정치가가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느냐 당신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이렇게 한탄을 했답니다. 야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더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쟁을 왜 했겠느냐 이런 한탄이겠죠. 그런 일화가 생각나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도 크게 얻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원래 그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인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매드맨 대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 정치학 사전에도 나오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미치광이지만 사실은 고도의 합리적인 계산 아래 이루어지는 이성적 협상 전략이죠. 뭐 재밌는 건 이 미치광이 전략의 원전이 원래 이제 6.25 때 한미동맹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갑자기 방공포를 석방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미친 짓을 해서 한미동맹을 얻어냈다는 돼서 원래 이제 그게 출발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트럼프도 이 미치광이 전략에 강합니다. 좀 표현은 거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화법을 보면 종종 이제 거래 협상술처럼 보이긴 합니다. 장사꾼 특유의. 그렇지만 그 기재에는 현실 정치의 기반에는 아주 고도의 이성적 전략 계산이 원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은 자기가 잘 먹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생각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게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이제 중재를 하고 외교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뭐 당선인 시는 24시간 내에 뭐 종전을 시키겠다 해서 협상에 이제 뛰어들고 중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양측 다 적당한 타협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자기는 푸틴은 그나마 좀 친하다고 믿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얻었던 거 이거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 이거 협상이 됩니까? 그죠? 약간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어렵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한테 푸틴 대통령이 이게 보면은 전쟁을 서둘러 끝내기를 원치 않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내가 집권 일기 때는 이 푸틴하고 좀 대화도 통하고 말도 좀 통했는데 이게 사람이 변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이제 트럼프가 나서 백악관에 처음 만났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쇼를 했죠. 뭐 군복을 입고 가서 왜 양복도 없냐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바탕 소동은 일으켰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유럽에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유럽이 이제 젤렌스키를 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젤렌스키가 1대1로 만났죠. 그런데 거기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정확한 거는 합의사항이라든지 말은 대화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합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트럼프는 그동안 러시아인데 조금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러시아 자꾸 너희 말 안 들으면 추가적으로 경제 제재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이제 광물 협정,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느낌을 말한 게 있습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름대로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휴전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는 이제 느낌으로 느꼈다. 이런 기대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여기를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뭐 그동안에 말도 통하는 친구 같은 또 생각했던 푸틴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직접 부딪혀 보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전황에 유리하죠. 자기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설득하고 푸틴을 설득하는 게 점점 더 어려운 난제로 부상했다는 걸 이제 드디어 인식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종전 중재 외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쪽을 조금 더 편드는 친한 척한 이런
태도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실리적인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을 체결을 하고 나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추가 제재를 러시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균형추를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러시아나 푸틴에 대한 이런 그 인식이 이제 내가 힘든 거는 바로 러시아하고 푸틴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엿보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도 지난 7, 8일간 이제 대담 행사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러시아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우크라이나 쪽에 편드는 이런 모양새로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큰 흐름의 미세한 변화의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자, 먼저 휴전이 결정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요거를 살펴본다면은요. 사실 이제 러시아는 본토가 크게 뭐 타격을 입지 않고 또 경제도 뭐 군수산업이 해서 전시 경제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참여하는 군인들 봉급 주고 이걸로 이제 전시 경제로 버티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국제사회 제재라든지 외국 기업이 철수하고 이렇게 해서 타격이 크고요. 제일 심각한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자꾸 푸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는 사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뭐 푸틴 입장에 질질 끌고는 있지만은 욕심으로는 하루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그러면은 국제사회의 신뢰도 회복하고 그래 이제 인플레도 잡고 그렇게 못한다면 앞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제난에는 버틸 장사가 없죠. 그러면은 종신집권 기반을 갖추고 있는 푸틴 기반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은 러시아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같은 제조업 제품이 강점입니다. 대신에 러시아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같은 원자재 수출을 서로 이제 해왔던 우리나라에 했던 과거에는 보면 아주 상호 좋은 보완 관계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파병까지 했지만은 사실은 러시아가 줘야 될 거는 많지만은 대신 가져가려고 해봐야 값싼 노동력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정말 완전히 끝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무기나 병력도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죠. 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전후 복구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을 혼자는 하지 못할 텐데 유럽하고는 전쟁까지 치렀는데 이게 쉽게 관계를 회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동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쪽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 한국이 그 자본력이라든지 해외 건설 진출 노하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결국 이제 그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라든지 서방 세계하고 단절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 기업의 재진출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때문에 여기서 한국은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잘 마련한다면은 러시아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현지 생산 및 현지화는 바로 비관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러시아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거나,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좀 안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해서 생산하고 또 공급망도 현지화 한다면은 이 비관세 장벽에 따른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기계 장비와 같은 이런 것은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현지 생산 가격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수출입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건데요. 이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수록 수출입 경로를 다변화해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그 중앙아시아, 중국, 유럽 등과 대체 무역 경로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직접 거래를 하지 말고도 우회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역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어떤
가까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물류라든지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이걸 통해서 러시아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디지털 및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는 러시아 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교육 및 기술 서비스 같은 거는 비물리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로 물리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요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의 비관세 장벽을 넘으려면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을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그동안 끊겨져 있던 이때 이제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국은 현지화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 및 외교적 협력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낸다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본다면은요, 사실 그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 더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뭐 핵개발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편을 슬쩍슬쩍 들기도 했지만은 우리 1990년에 러시아하고 수교를 했죠. 그 이후에 한국과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교육 규모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200억 달러를 넘어서 거의 250억 불까지 가까웠습니다. 뭐 거기에 비해서 북한 내 교육은 아예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가 왜 북한을 끌어들이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무기나 병력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손을 먼저 내밀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잡았고요. 또 북한으로서도 혈맹이지만은 이게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이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찔끔찔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런 차에 러시아라는 뒷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손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사실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팽당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국제 관계로 볼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종전을 한다고 해도요, 러시아의 어떤 그런 침략자라는 딱지가 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종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미봉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앙금이 뭐 전쟁을 하고 나면 다 상처가 깊어지고 앙금이 깊어지고 그 이후에 또 배후에는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런 복잡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로 확실한 여기서 이제 전쟁의 테러를 잡기 전까지는 북한이 필요할 겁니다. 또 러시아가 유럽 국가지만은 극동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여전히 유효한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하는데 중국도 뭐 전략적 동반자로 가깝다고 하지만은 영원히 가까운 건 아니죠. 나름대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 카드로 북한이 필요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은 게 이제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라든지 불량 국가로서 고립을 탈피하기 일종의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도와주긴 했지만은 전문용어로 이유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서 이 불량 국가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순망치한 북한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끌고 가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북한이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러시아라는 이제 다른 뒷배가 있으면 확실한 안전판이 될 거다. 이런 또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라는 게 불량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량 국가고요. 뭐 그렇게 특별히 뽑아먹을 것도 없고요. 그 자칫하면 이게 관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불가근 벌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중국이 바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이유 있는 거리두기 이런 식의 관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은요, 바로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일종의 이제 군사 동맹이죠. 이게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협정을 기반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일어났고 이걸로 인해서 대남 위협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은 스파이라는 게 은닉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 스파이 세계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파이를 뭐 접하는 거는 영화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스파이가 막 그 007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멋지게 뭐 활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화에 보면은 스파이들의 이제 이런 존재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만 보고 이제 스파이의 진면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스파이는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거, 이게 이제 강점입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스파이는 전문적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 심리 전략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요게 특화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보통 사람들 시야에는 잘 포착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 스파이가 잘 포착된다, 이 스파이는 불법적인 활동을 다른 나라에서 가서 하기 때문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포착되면 바로 잡혀서 죽죠. 그래서 잘 은닉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간첩 요즘 신고를 하면은 최대 이제 20억까지 이 보상을 받고 있는데, 저도 간첩을 다뤘던 경력이 있고요. 스파이를 조금 이제 연구한 경력이 있는데, 제 눈에 지금이라도 간첩 어디 하나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잡거나 뭐 하면은 20억 버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파이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파이를 잘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철저한 평범함으로서 위장하는 겁니다. 원래 스파이는 눈에 띄지 않도록 굉장히 의도적으로, 직업도 아주 평범한 직업, 뭐 폼나는 직업이 아니고요,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뭐 쌀집 아저씨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말투도 뭐 아주 북한 말투를 쓴다 그러면 북한에서 내려온 걸 오히려 의심할 텐데 더 평범한 말투라든지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아주 적당히 잘 섞이는, 아주 친밀감 있고 뭐 아저씨 아주머니 해서 고수도 또 같이 치고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뭐 교사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 기자라든지 아주 평범한 직업군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로 평범한 아주 이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007 같은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근총차고 뭐 이제 본덕을 데리고 다니고 이런 스파이는 현실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친근함을 유도하는 이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파이가 어쨌든 간에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은 정보에서 가장 이제 접근해서 우선적인 거는 사람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능력 내지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갖춥니다. 그래야지 경계심을 낮추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빼낼 수가 있죠. 그런 기술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이제 알고 있는 거 비밀도 털어놓고 그 다음에 속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친절을 베풉니다. 뭐 밥도 사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대화를 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좀 사귀어 보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신분을 이제 위장을 하죠. 일종의 이중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 위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 스토리, 자기가 뭐 몇 살 때 이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이제를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의 이제 사람이 만나다 보면 과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북한 간첩이 내려와서 내가 사실은 평양에서 뭐 이렇게 살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제 같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았다는 걸 맞추기 하면은,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내가 뭐 어느 지역에서 누구 뭐 만나서 어릴 때는 어떤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틀리면은 바로 전문용어로 들통나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뭐 학력증명서 이런 까지 아주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의심하지 없도록, 굉장히 어렵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을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행을 한다든지 변장을 한다든지 도청을 한다든지 뭐 해킹을 한다든지 비밀 촬영을 한다든지 뭐 훔쳐내는 거죠. 이런 이제 고전적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하면은.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대체로 스파이들은 어떻게 보면요, 일상 대화 속에서 마치 자기는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얘기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끌어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공개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기가 주변에서 살피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갖고 있고, 그거를 플러스 그동안 이제 관찰된 정보들이 있죠. 그 토대로 해서 플러스해서 정말 이게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크로스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보가 실제로 빠지고 있느냐 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빠지는 게 눈치채면은 바로 방어를 할 때고 차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사전 대응 방지 전략이 잘 숙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스파이가 만약에 내가 감시당하고 있거나 의심당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잡힌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바로 행동을 중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해롭지 않은 변명을 적시에 이렇게 딱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행동처럼 보이기 위한 일종의 전문용어로 위장된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항상 준비해 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스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비범한 위장이 아니고 정교한 평범하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처럼 볼 수 없도록 하고 경계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스파이들. 우리가 이 보면은 고도의 사기꾼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실된 사람보다 더 진실되게 보이는, 이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파이 중에서 이제 산업 스파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특화된 스파이입니다. 이 산업 스파이는 대체로 이제 노리는 게 뭐냐면, 기업의 기술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연구 자료라든지 고객 정보라든지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탈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또 스파이의 기술에 더해서 또 색다른 정교한 이제 수법을 사용합니다. 대체로 이런 스파이는 내부자가 배반을 해서 포섭이 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컴퓨터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아예 그냥 모르게 담을 넘어서 간다든지 훔쳐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수법을 같이 병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 스파이가 기밀을 빼내는 방법을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합법적이거나 위장 과장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는 보면은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요거는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이 이제 잘 키워놨는데 요거는 이제 데려가 버리는 거죠. 요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노하우를 가진 그런 인력을 어떻게 빼내냐면, 돈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그 다음에 해외로 불러가지고 고급 아파트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유인해서 이제 이직을 해서 데려가면은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이제 머릿속에 들고 설계도를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연구 자료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라든지 클라이언트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아예 갖고 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빼내가고, 대신에 이런 스카우트된 인력은 되게 단물을 빨아버리면은 다 바로 파이어 됩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장 거래라든지 컨설팅입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기술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다른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합작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업적인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에 접근해서 그들의 기밀을 빼내느라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벤처 캐피탈 이런데 이제 접근을 해서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리즘 이런 걸 좀 같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술 검토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걸 결국은 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죠. 경쟁사에 이제 견학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전시회가 열린다든지, 방산 같은 이런 거 전시회도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권위자다, 그 다음에 전문가다 이래서 외부 강연 같은 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에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기계 같은 거, 이거 좀 한번 참 멋있어 보는데 좀 찍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찍거나, 아니면 그 과정 자체를 뭐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드론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경형 카메라 같은지, 이런 걸 통해서 고해상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들키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촬영 자체만 가지고는 이걸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좀 지저분하지만요.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거 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버릴 때 다 파쇄를 하거나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고 하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이라든지 폐기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폐지통이라든지 분쇄기에서 처리되지 않은 문서라든지 공장 폐기물 같은 것도 요걸 잘 분석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그 산업 기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회수를 하기도 하죠. 뭐 심지어는 이제 라벨링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벌어진 회로보드라든지 뭐 테스트 기록 이런 거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보면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의적인 건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조금 덜 적고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방법, 이게 이제 진짜 방법이죠. 우선은 내부자를 포섭을 해서 돈을 주고 포섭을 해서 이제 기밀을 빼내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요거는 내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간첩질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 직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진 약점 같은 게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거나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치적 목적 같은 것도 있죠. 뭐 우리가 서로 뭐 동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시스템이라든지 서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메일 주고받고 이러면서 핵심 자료를 빼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자가 일단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범죄 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외부자도 범죄에 연루됐다.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도청을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우선은 회의실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사무실 같은데 이제 우선은 뭐 차 한잔 마시러 간다거나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는 뭐 도면이라든지 회의로득이라든지 슬쩍슬쩍 USB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빼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CCTV 사각지대라든지 뭐 야간에 출입하다든지 청소업체로 위장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청기 같은 거를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보안이 중요한 이런 데는 반드시 대조청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되죠. 수시로 도청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게 접근하고, 사실은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도청기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회의를 하는 거 이런 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다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저 마이크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개 건물에 보면 유리창이 있죠. 유리창에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 떨림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원격으로 전파를 찾아내면은 다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전파, 그리고 무선은 어떻게 보면 전파가 다 날아다니죠. 그래서 사실은 기계만 있으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든 무전기는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유선은 이제 번호 회로를 따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도청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사이버 해킹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기술만 좋으면은 중고등학생도 요즘 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에 훈련된 해커가 이메일 피싱이라든지 아예 악성 코드를 삽입한다든지 VPN 같은 데 침입을 한다든지, 랜섬웨어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랜섬웨어는 어떤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암호를 이제 딱 걸어 넣는데, 그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같은 서버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 기업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뭐 얼마를 달라든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달라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 암호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런 해킹 기법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대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를 먼저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안을 장치를 대기업은 그래도 돈이 들여서 보안을 하는데, 이런 이제 중소기업들은 보안을 하는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먼저 그쪽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가 대기업하고 연결돼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공급망 공격 방식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기관이나 아예 국가 지원 해커 집단이
개입을 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를 많이 의심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증거를 확실하게 이제 못 잡는 경우도 있지만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면은 가장 우리의 합리적 의심 대상자는 북한입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에 의한 그런 해킹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조금 이제 전체주의적인 국가들이 이런 직접적인 정부기관이나 국가 지원 해커 집단에 의해서 이런 이제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 유출을 막는다. 이거는 이제 뭐 산업 기밀일 수도 있고 군사 기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밀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가 기밀을 빼내가는 스파이 내지는 간첩을 이제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간첩을 막기 위한 간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고요. 군형법 13조에 간첩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1953년은 이제 6.25 전쟁 이후죠. 직후입니다. 그 9월에 이 형법을 만들면서 이 바로 간첩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조항을 따져보니까 1940년대에 일본의 전시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적국에 의해서 이 이제 국가기밀, 군사기밀이 빼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이제 가장 절실했죠. 그래서 이 전시형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의 간첩행위는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형법도 결국은 1962년에 제정하면서 기존 형법에 있는 간첩죄를 그대로 이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적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국이라는 건 우리와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적국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런 상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적국은 그러면 어디냐? 바로 우리하고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도 사실 적이냐 하면은 헌법상 정신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불법 정치단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하고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정전 상태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은 적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법이라는 게 식민지 시대의 법을 답습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사실은 적이고요. 북한의 위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북한의 위협을 겨냥해서 제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기죠. 냉전을 거쳐서 탈냉전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사실은 이 세계의 모든 어떤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비우호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국가 기밀도 빼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그 시대를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지 산업 스파이가 깨내가는 그런 산업 기밀도 있고요. 이런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게 이제 북한하고 명확하게 연계가 돼 있으면은 이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 그 유명한 정보사 사건이 있었죠. 정보사 그 이제 군무원이 그 정말 중요한 군사 기밀을 빼내서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이걸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하고 연계됐다는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정보사 군무원을 원래는 간첩죄를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 그게 이제 없습니다. 연계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에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 요거는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걸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간첩 행위를 이렇게 적국으로 제한한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형법상 간첩죄 외에도 이제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기밀보호법이 있고요. 산업기술보호법이 있고요. 방산기술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은 대개 이제 특정 범위죠. 군사기밀이란 군사기밀, 산업기밀이란 산업기밀. 이렇게 특정 범위나 그 행위에 국한돼 있고요. 그러면서도 형량이 좀 낮습니다. 간첩죄까지는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형량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국가기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계속돼 왔죠. 그렇게 사실 이제 한 20년 전부터 거의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거 조금 바꿔야 된다. 간첩죄를. 우리가 어떻게 북한만을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야 간에 계속 어떤 정쟁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뭐 논의가 됐다가 허지부지되고 됐는데 지난해에 이제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나라를 흔들 만한 그런 기밀이 빠져나갔는데도 이거를 이제 간첩죄로 적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간첩죄를 이제 개정을 하자. 이런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해 11월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하면 이제 다 되죠.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있는 법안심사 1소위에서 일단은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 법사위를 넘어가서 이제 본회의까지 가야지 최종 법이 되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단 홀딩을 했습니다. 현재는. 근데 현재 이제 주장은 보면은 현재 이제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약간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법 적용이 그러다가 너무 남용되거나 그러다 보면 인권 침해를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서 좀 신중한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심각성부터 살펴보면은요, 이 서방 세계는 원래 이 간첩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중국이 사실 산업화 후발주자죠. 이 후발주자인 중국이 특파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기업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부 사람이 아닌 이런 일반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 산업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빼내왔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중국의 기술이 첨단화돼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이 산업 첨단 기술은 빼내가고 축적이 돼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그 범위를 군사 기밀 쪽으로 확대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겨냥하는 세계 패권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사 기밀을 빼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수원이라든지 평택, 오산, 청주기지에 있는 이런 군사시설을 불법으로 중국인 2명이 촬영을 해다가 입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산에 입항해 있는 미 항공모함이라든지 국정원 건물이라든지 주요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무당한 촬영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걸 이제 최근에 국정원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은 이런 사례를 합쳐서 한 11건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경우에도 군사시설을 직접 촬영을 하면은 그나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국가 중요시설로는 지정은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군사시설이라든지 그 군사기지라든지 이런 거를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촬영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것이나 북한에 연계됐다면 간첩죄로 적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단순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이제 중국인이 최종적으로 4월 25일 날 구속 기소됐는데, 요것도 일단은 군사기밀보호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켰는데요. 대신에 이것도 역시 간첩죄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북한과 연계됐다는 거나 북한에 의한 것이라는 걸 직접으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파이 활동을 다 합니다. 어느 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다 하는 게 사실인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 이제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죠, 화교는. 그리고 이제 자국민들을 활용해서 이 정보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고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좀 정자 속된 말로 간첩질 좀 하라 이러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가능을 하죠. 실제로 보면요, 중국에서 2017년에 국가정보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중국에는 반간첩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엄격합니다. 바로 이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되는 문건이나 데이터 이런 거를 취급이나 주고받아도 간첩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여행할 때 아주 주의를 해라.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에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다. 무심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반간첩으로 엮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농담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중국을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앞에서 군사시설 같은 거 찍죠. 사실 이게 이제 큰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찍어도 제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냥 학생 2명이 중국인이 군사기지, 특히 이제 군공항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비행하는 전투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거기 이제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고 경찰에 가서 또 잡죠. 몇 번 이렇게 그냥 막
어쨌든 미친 척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일종의 보면 법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약간 흐릿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하는 약간의 어떤 공작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요게 이제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첩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2004년부터 서울에 그 공자학원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중국이 원래는 공자를 문화대혁명 때 다 소멸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개방되면서 공자를 상품화했습니다. 동양이라든지 서양에도 호기심 많지 않습니까? 여러 사건을 차려놓고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자기의 중국의 친한 사람들로 만들면서 약간 정보도 빼내고,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때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강변에 대형 중국 식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비밀 경찰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큰 위험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넷이나 언론에도 뭔가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이제 댓글도 달고 그런 자료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요걸 이제 흔히 영향력 공작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일반 서구 민주주의 국가 같은 거는 가치가 있죠. 미국 같은 거는 인권, 자유, 이런 게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공산주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거를 부지불식간에 하는 이런 영향력 공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일단 일종의 군사 전략의 일환인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첩보 활동도 다 이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새 나갑니다만은, 중국은 2003년에 중국 인민해방국 정치공작조례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일종의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이렇게 해서 이걸로 3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싸움이 하지 않고 싸우는, 그래서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자원이라든지 영향력, 영토 이런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사력은 가급적 줄이고 쓸데없이 소모해서 군사력 사지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가 중국이 생각하는 그 공격 주체라든지 의도를 숨기면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상대방을 타개하는 방식인데요. 이 전술은 다양한 비군사적 방법이 계속 혼재되어 있는 현대전에서 일종의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군사력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 프로파간다, 이게 선전선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꿀단지 수법이라고 해서 미인계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공작 활동을 하면서 벌이는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전 이런 거를 총 동원하기 때문에 이걸 흔히 이제 초안전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우 유방의 초안전이 아니고요, 한계가 없는 전쟁이라고 해서 초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실제 무력 활동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고도의 정치적 인이죠. 최근에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이게 PMZ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대형 구조물을 건설을 했다 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이제 그동안 보면 중국이요, 바로 이제 동남중국해에다가 자기들의 영유권을 확대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조치를 해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소세지를 아주 얇게 접여 들어가면서 소세지를 나중에 다 먹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전략이라고 해서 요건 하나하나 감싸는 거죠. 그래서 주변 해역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이 서해에 만들어진 이 구조물이 우리가 그냥 가만 두면은 마치 인공섬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국제관계는 힘이 중요하죠. 중국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억눌러서 이게 우리 땅이다, 이게 우리 섬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서해가 이 중국 영향력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서해 공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이 대국 굴기라고 하죠. 이거와 맞달려 있다. 그래서 모든 첩보 활동도 이런 대국 굴기와 궁극적으로는 맞물려 있다,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서구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산업스파의 최대 피해국은요, 이 과학기술 문명이 일찍부터 발달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중국이 이 4대 발명품이라고 하죠. 이게 보면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거를 원래 중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랍을 거쳐서 유럽에 전파돼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날 서구 과학기술 문명의 토대가 됐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늘날은 이제 중국이 역으로
서구 산업 선진국을 대상으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정말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산업 기밀을 탈취하느냐 하면은 대체로 이제 유학생이나 연구원을 동원해서 첨단 기술을 가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소속의 아예 산업 스파이가 첨단 산업체에 있는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을 통째로 인수 합병해가지고 기술이라든지 특허를 아예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직원이 보통 이제 경쟁력인 기업 협력사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핵심 기술에 접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기업에 참여한 외국인이 있는 어떤 연구원이 계약이 만료되면 이때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기술을 빼내가기도 합니다. 서방 기술 선진국에서는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이렇게 이제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하면서 첨단 기술을 훔쳐가고 있는데 이게 대체로 이제 전 세계 산재에 있는 어떤 정보 네트워크와 심지어는 해킹 조직을 활용해서 이렇게 빼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이라든지 연구자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대학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이렇게 함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산업 스파이 경계령이라는 것을 발동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매년 적발되는 해외 첨단 유출 기술 중에 한 70%가량이 이 중국입니다. 이제 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도 있지만은 나머지 나라도 오늘날 국가 경쟁력은 사실은 이제 경제력이고요. 경제력의 바탕은 기술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 보호 체제가 나름대로는 있는데 대체로 기술 탈취형 M&A 회사를 합병하는 거죠.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걸 중국이 잘 써먹는 수법인데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유출 피해는 사실은 이게 기술 하나가 유출되면은 몇 조씩 날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R&D 투자 비용, 그 다음에 그걸로 날아가면서 경쟁사에게 당하는 어떤 피해, 이런데 그 심각성은 피하는데 처벌은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현재 이제 법상 보면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면은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지정이 돼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거를 수출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R&D 국가가 돈을 줘서 한 거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체 개발을 한 경우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만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심을 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외국 기업이 이제 이거 국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가 많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국이 많았는데 그동안 이때는 R&D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사전 신고만 하도록 돼 있고요. 대신에 자체 기술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해외 인수를 합병하는 경우 이게 실제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술 수출이나 똑같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 중에서 특히 국가 R&D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만약에 설령 자기 돈 들여서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이게 국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산업기술보호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현재 이 산업기술 유출하고 핵심 기술 유출하고 해외 유출할 때는 동일한 처분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해외 기술 유출은 조금 더 어떤 이상 최소 형량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영업 비밀 같은 것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처벌 기준이 없고 처벌이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처벌 기준을 마련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특히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처벌법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있고요. 방산기술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밖에도 이제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법에 군사기밀보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기지보호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간첩죄로 의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간첩죄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형량이 낮고 간첩죄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간첩죄로 의율을 해야지 조금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데 이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요 우리나라 그 법원들은요 판사님들이 좀 저한테 섭섭해할지 몰라도 이 군사 기밀 유출이라든지 산업 스파이 범죄 이런 거는 일종의 화이트 칼라 범죄잖아요. 사람 죽이고 강도, 강간 이런 흉악 범죄가 있고 이제 약간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조금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기술 유출에 따른 최대 형량은 대개 징역 5년에 벌금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실제로 형을 때리는 거 보면요.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형도 대개 이제 집행유예 실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년이 아니고 한 2년 내외로 이렇게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국부 유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에 하나 나가면은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고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더 이 법을 좀 더 엄격하게 개정하려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당국에서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고, 법원도 조금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 강한 어떤 양형을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간첩죄로 적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간첩죄는 북한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적용을 하면은 그만큼 형량도 높일 수 있고 수사하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 전쟁이라든지 러우 전쟁 이런 상황도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의 안보 상황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이제 오늘날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경제력이고, 경쟁력이 결국은 핵심은 첨단 기술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 스파이 문제까지도 한번 이렇게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탈냉전이 이어지고 이 속에서도 북한과 대치해야 되는 이런 이제 냉전의 유산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고요. 그러면서도 탈냉전 이후에 변화된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가 소용돌이치고 있고 북한 핵 문제까지 우리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행한 일이지만은 국내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국내의 어떤 그런 현실도 편안하지 못한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올해가 6.25 전쟁 이후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우리는 저력이 있는 나라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까지 이룩해갖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룬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나라고, 그거를 이루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국민들이 힘을 함께 모은다면은 반드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탈출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서로 힘을 모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